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국제기능올림픽 목공직종 국가대표 송재호입니다. 밥 먹고 짐 싸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좀 가는 동안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가는데 지하철에서는 제가 잠이 많아서 잠을 자요. 지금 여기 시간 보시면 9시 59분인데 제가 10시까지 올라 그랬는데 딱 커트라인에 맞게 온 것 같아요. 평일에는 보통 여기 기숙사에서 지내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복으로 다 환복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선수단 단복이고, 여기 보시면 태극 마크도 있고요. 이건 작업복 바지, 좀 질기고 튼튼한 바지를 입어줘야 어디 긁히거나 해도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내년 10월 달쯤에 올림픽이 있으니까 1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훈련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훈련장인데 목공 직종이랑 가구 직종이 같이 합동 훈련하는 작업실입니다. 그리고 목공 직종의 작업실 특징이라고 하면 뭔가 나무 같은 게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작업 공간이고요. 제가 훈련하는 자리예요. 이거는 오늘 이어서 할 작업의 도면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여 뒤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뾰족하게 나가는 조그만 지붕을 추가로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오전에 해야 될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공구함인데 제가 지금 하는 작업에서는 필통이랑 삼각 스케일자, 줄자, 그리고 작은 삼각자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목공이라 함은 나무로 가구나 소품 아니면 이제 목조주택의 뼈대나 목 구조 등을 만드는 거를 통틀어서 목공이라고 하는데요. 현치도 그릴 때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건 이 도면 자체가 좀 선끼리 겹쳐 있는 선들이 많은데 거기에 색깔까지 똑같으면 좀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아침부터 집에서부터 촬영하는 거 알아? 그래 와야 돼. 우리가 내려주면 안 돼. 사실 기계로 하면 저도 편한데 톱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큰 각도 같은 경우에는 저 기계로는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수공구로 수작업하는 그런 편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대패질이라는 건데 나무의 면을 평평하고 부드럽게 깎아줄 때 쓰는 공구입니다. 지금 제가 깎고 있는 건 물매면이라는 건데 지붕에서 봤을 때 물이 흐르는 면을 물매라고 해요. 그 물매면을 깎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데 조립하기 전에 이제 바닥 보시면 잔해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업도 중요한데 작업장 청결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만 하고 바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나가보는 거고, 그래서 작품 만들 때마다 부족한 부분, 약간 국제대회 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감점의 허용 범위 같은 것도 좀 국내랑 다르기 때문에 국제대회 기준으로 부족한 점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드디어 제 작품이 완성됐고요. 이거는 20시간 과제인데 한 15분 정도 남기고 완성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만든 부분인데 여기가 산모들이고요. 산모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약간 이렇게 뭔가 만든다는 게 뭐 장난감 조립해서 완성하면 뿌듯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제 손으로 직접 만들면은 뿌듯하고 좋아서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대회 가서 후회 없는 결과 만들고 오고 꼭 금메달 딸 거고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숙련 기술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피형 애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애착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착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모나 특별한 인물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그런 친밀한 관계랑 맺는 관계 방식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애착 패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착 패턴이 왜, 언제 형성이 됐는가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 기원을 거슬러 가면 뭐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굉장히 생애 초기에 나의 관계 양식, 애착 패턴이 거진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욕구가 있다라고 보는데 유아는 그 생존을 위해서 양육자와 근접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생존을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이 인간에게는 애착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던 생애 초기에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와 맺는 관계가 내 삶의 관계 패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럴 거다라고 짐작한 게 아니라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에인스워스라는 분이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애착 실험인데요. 12개월 된 아이를 낯선 상황에 방에 데리고 가서 엄마와 분리하는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의 반응을 보고 또 다시 엄마가 돌아왔을 때 또 아이의 반응을 봐서 엄마와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본 거였는데요. 이때 이제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그 아이들 반응이 4가지로 이제 묶였다라는 거죠. 이 회피형 유아들은 낯선 상황에서 울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해요. 이 실험 기간 내내 이제 엄마보다는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주위 환경을 탐색하는데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부모랑 다시 재회하는 장면에서도 부모를 못 본 척 한다든지 부모가 안으려고 하면 밀어낸다든지 이런 이제 반응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랑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가 없어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회피형이라고 애착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피형 유아들은 부모를 별로 안 좋아하고 부모랑 떨어진 순간에도 뭐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없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감정적 동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엄마랑 이제 분리됐을 때 그 안정형 아이들과 비슷하게 심장박동은 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르티솔이라는 신체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측정을 했는데 이것도 오히려 안정형 아이들보다도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안 받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았음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이 회피형 아동은 감정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압하는 형태로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엄마를 피하고 탐험에만 몰두할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해봤을 때 그 이후로 이 유아가 막 엄마한테 이렇게 안아달라고 했거나 힘들어서 막 감정적으로 울고 있거나 했을 때 엄마가 달래주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철회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또는 이 양육자가 치매적이거나 통제적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양육을 받았을 때 아이가 오히려 엄마와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애착 패턴을 형성하게 됐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엄마는 나를 항상 거절할 거야.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줘요 하면서 이렇게
아기가 다가갔을 때 그건 나는 항상 거부됐어.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실망할 거고 내가 화가 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감정을 없다라고 생각하자 라고 그 유아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존 방법을 엄마와 맞게 그 관계 방식을 발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그 양육자 엄마라고 할게요. 엄마를 자꾸 보면 엄마를 자꾸 원하게 되고 그럼 난 또 상처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의를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탐험하는데 이제 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부모와의 최초의 교류를 통해서 아이는 지금의 행동 방식과 미래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 세상은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야겠다. 라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애착 유형이 세대 간 전이가 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피형 애착이었다. 12개월에. 그러면 성인이 돼서 이제 성인 애착 면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애착 유형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 일치도가 68에서 75% 일치를 했다라는 이제 그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68에서 75%라는 거는 분명히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불안형에서 안정형, 회피형에서 안정형으로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회피형이 성인이 되면 무시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헷갈리니까 통일되게 회피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회피형 아동의 부모를 면접해보면 부모도 회피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회피형 부모도 생존하기 위해서 감정을 억압하고 애착 관계를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이런 애착 요구들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똑같이 회피형 유아는 욕구가 나는 없는 것처럼 이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만 회피형으로 살면 또 뭐 그럭저럭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나의 자녀에게 또 전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전이를 내 세대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상담에 오시는 내담자분들을 보면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의 애착 유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때 이 노력의 힘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자식 사랑이 굉장하잖아요. 저희 나라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잘 변화되는 모습들을 상담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회피형 유아가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인을 성인 애착 면접이라는 그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애착 유형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면접지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실이나 거절이 있었고 애착과 관련된 뭔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한 부모의 관계는 어땠는지, 내가 힘들 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애착 유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회피형 애착은 어떤 식으로 이제 면접 반응이 나타내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들어보면서 좀 나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내가 회피형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잘 기억할 수 없다. 라는 반응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회피형 그 내담자분들은 그 과거를 이제 잘 기억을 못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되게 좋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거가 뭐 중요한가요? 뭐 별 영향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 부모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전 과거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애착 경험이 나를 자극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거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어. 괜찮았어.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한 이 회피형이 타인의 욕구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타인의 욕구에 집중을 해서 자기의 욕구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애착 관련된 주제를 내가 인식하면 그때 내가 못 받았던 거, 그리고 막 거절을 받았던 경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애착 관련된 거를 비활성화시킵니다. 어떠한 느낌들도 최대한 이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세계에서 무시형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써놨는데, 부풀려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결점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다. 나는 굉장히 좋고 완전해. 그리고 타인은 믿을 수 없고 굉장히 나한테 욕구를 많이 하고 뭔가 부족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지키는데 쓰는 그 방어에 힘을 많이 씀으로써 사실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경험 자체가 이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이제 큰 희생들을 계속 치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 문장이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회피형 성인과의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단은 내가 내 인생의 최초의 관계에서 뭔가 받아들여지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서 새로운 애착 관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 깊은 안정적인 새로운 애착 관계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 회피형 분들은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부분을 이제 잘 돌파해 나가는 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비를 받으니까 나를 뭐 받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관계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반응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타인이랑 연결되고 싶다, 타인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자극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걸 거절당한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과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난 나 자체로 완전해, 과대평가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담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상담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이제 상담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워낙 스스로도 그 느낌들을 억압해왔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 느낌을 잘 지각하지 못하고 상담에서 표현하기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자꾸 들으려고 하기보다 그 미묘한 내담자의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들,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그걸 포착해서 나누면서 내담자의 감정과 연결되려는 이제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상호작용에서 상담사를 이제 평가절하할 때 왜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어렵나, 그것이 뭐가 두려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과거의 애착관계와 연결해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 아주 민마음에 있는 연결에 대한 두려움, 받아들여지지 못함에 대한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피형 성격이 되는 그 이유가 그 애착 관계에서 거절당한 경우도 있지만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통제적인 부모였을 때도 회피형 애착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가 굉장히 침해적이고 통제적이었을 경우 이 회피형 분들은 힘겨루기를 상담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꾸 나를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 통제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힘겨루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상담 관계에서 다시 재현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힘겨뤄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랑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엔 회피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화내고 힘겨루기 하고 싸움으로써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없게, 애착관계를 가질 수 없게, 느낄 수 없게, 이제 그러한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상담에서 이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담자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정을 자주 변경한다든지 상담 방식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상담사의 마음에 이제 역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데, 그것에 이제 휩싸여 가기보다는 이 힘겨루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상담사가 인식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것, 내가 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이해하고 다시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이전의 경험들을 통합해 나가고 상담사와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애착 패턴으로 변화를 도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회피형의 연애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갈 예정이 없었는데 급 찔렀어요 어제. 급 예약해가지고 와버렸네? 불러버렸네. 어쩌지? 여기는 바로 비행장입니다. 저는 이제 곧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갈 겁니다. 이게 제가 이번 여행 좀 꼭 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것 중에 하나여서 원래는 체코에서 하려고 했어요. 체코가 가격도 싸고 퀄리티도 되게 좋다고 유명해서. 근데 체코에 있을 때, 프라하에 있을 때 날씨가 계속 안 좋아서 못하고, 예약했다가도 못하고, 취소되고, 막 차 타고 3시간 이동했다가 취소돼서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 체코에서 취소됐을 때 뭔가 아쉬우면서도 내심 되게 다행이다 막 이랬었는데 저보고 또 보니 빈장이네요.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사람들 다 내려오고 비행기 내려오면 저 이제 그거 타고 갈 거예요. 또 떨어지겠죠? 갔다 올게요. 안녕. Hey, hello. How are you? Muy bien. ¿Hablas español? Un Poquito. Bueno, May. May. Okay. Mucho gusto. Mucho gusto, May. Vamos. I'm flying.
있어. 오케이. 내가 있어.